국내 첫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려던 계획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뱅크는 당장 새 대주주를 찾아 자금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형 항공사가 독점해 오던 중국 황금 노선이 저비용 항공사에도 열렸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더 많아지고 또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조건 비교가 쉬워지는 한편 금융사 간 경쟁으로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서 경영 위기에 빠졌죠. KT가 증자를 통해서 대주주로 올라서야 하는데 담합 혐의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증자 역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KT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K뱅크의 지분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손석우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일단 보도 내용부터 알아보죠.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기상 이 보도에 따른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이 KT 측에 K뱅크를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KT도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KT를 대신할 기업 찾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당초 KT는 5,900억 원 규모의 K뱅크 유상 증자에 참여해 K뱅크의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법에서 허용하는 34%까지 지분을 늘려 대주주 지위를 얻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자체가 중단됐고 최근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면서 KT가 사실상 K뱅크의 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KT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양측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해명 자료를 통해 K뱅크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자 등과 관련해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 역시 금융당국이나 K뱅크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K뱅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과 KT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KT의 K뱅크 지분 매각설은 매우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뱅크의 자본 부족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KT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증자에 나설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실적 소식입니다. KT가 시장 전망치를 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선 사업 매출이 소폭 감소해서 5G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KT의 지난 1분기 실적 우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KT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조 8,344억 원, 영업이익은 4,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2.2%, 1.3% 증가했습니다. 증권업계 예상치보다는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 통사들 중 가장 많은 10만 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했는데도 무선 사업 매출은 0.5% 감소한 1조 7,325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네, 요금이 비싼 5G 가입자가 이렇게 늘었는데 무선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5G 가입자 덕분에 늘어난 매출보다 선택 약적 할인 때문에 줄어든 매출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선 사업 매출도 유선 전화 가입자 감소와 초고속 인터넷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2.7% 줄어든 1조 1,6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IPTV 등 미디어 콘텐츠 사업 매출이 15% 넘게 증가한 6,412억 원을 기록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초기입니다만 5G가 실적을 끌어올려주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5G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올해 하반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LG U+ 1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이혁주 CFO는 5G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무선 부문 수익 구조의 회복 시기가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일반용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5G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11년 LTE를 도입했을 때 신규 가입자 수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적고 또 5G가 연결되더라도 LTE 대비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없는 등 사용자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맞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서 기자, 의혹은 LG화학이 사실 먼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인력 빼가기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 기술과 생산 방식이 다르고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G화학이 주장하는 형태인 빼오기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회사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분위기로 보면 맞소송 사태로 갈 수도 있겠어요. 네, 두 회사가 계속 입장을 표명하면서 재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언급한 만큼 맞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한중노선이 저비용 항공사에게도 배분이 됐습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이 핵심 노선을 확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중국으로의 하늘길이 더 다양해졌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5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된 운수권을 배부했는데요. 한중 항공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합니다. 지방 출발도 늘어 한중 도시 간 연결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기존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열려있던 중국행 노선이 확대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기존 10.5%에서 28.1%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저비용 항공사가 핵심 노선도 확보를 했죠.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 베이징 항공 노선에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신규로 운항하게 됐고요. 인천 상하이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신규 운항권을 따냈습니다. 두 노선 모두 평균 탑승률이 80%가 넘는 일명 황금 노선입니다. 국토부는 LCC들이 신규 취항함으로써 독점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것 같은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은 취항을 서두르고 다양한 판매 방식을 통해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노선 추가로 LCC의 매출 잠재력이 3천억 원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달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예상 이용 여객 수는 1년 전보다 13% 늘어난 13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가장 이용객이 많은 날은 지난 1일로 21만 500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판매에서도 장기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르노 삼성의 판매량이 지난달 또 줄었다고요? 네, 르노 삼성은 지난달 내수와 수출을 합쳐 13,700여 대의 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량이 40%나 줄었습니다. 부산 공장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해온 SUV 로그의 수출량은 5,100여 대로 지난해보다 47%나 감소했습니다. 판매 절벽이 장기화되는 모습인데요. 네, 르노 삼성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판매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노조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지난해 10월부터 60여 차례나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자 르노 본사에서는 로그의 위탁 생산 물량 배정을 줄였고요.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회사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파업과 물량 배정 축소가 결국 판매 부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노사 간 임단협이 교착 상태라 이번 달도 판매 실적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런데 노사 간 임단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노사 모두 극한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노사는 어제 후속 교섭 일정을 논의했지만 교섭일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사측과의 일정 여부와 교섭 여부에 따라 향후 투쟁 수위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중국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공습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부품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5년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액은 지난해 15억 달러로 3년 만에 15% 증가했습니다. 1분기까지의 수입액도 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대중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세입니다. 지난 2015년 65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해 30억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1분기 수출액도 18% 이상 줄어든 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품질이 한국의 95% 정도까지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20% 정도 쌉니다. 8%의 관세가 붙더라도 한국산보다 10% 이상 가격이 낮습니다. 중국산 품질이 좋아지자 현대 기아차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현지 부품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앞으로 부품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한중 FTA로 인해 자동차 부품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은 물론 자동차용 배터리도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퓨처 모빌리티와 숭거모터스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부품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소식들 자주 접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 강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감사원이 어제 아파트 층간소음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감사원은 사전 인정, 시공, 그리고 시공 후 관리까지 이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감사원은 최근 이 LH 그리고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등 총 191세대 층간소음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96%에 달하는 184세대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층간소음이 더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특히 60%는 아예 최소 미달 수준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성능 인정서가 없는 이 바닥 구조 제품을 시공한 이 LH공사 감독관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지난 2017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인지를 했을 텐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감사원은 입주민 피해 대책 등을 수립하고 LH, SH공사 등의 19건의 위반 사례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인증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2004년부터 시행됐던 이 바닥구조 사전 인정 제도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아파트 등 이 공동주택은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바닥구조, 즉 성능이 좀 인정이 된 안정된 이런 바닥구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공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95%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시공 현장 126 중 88%가 시공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 엉터리다, 이 제대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또 평가도 나왔습니다. 거짓으로 층간소음 테스트를 통과한 건데 이를 막을 마땅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가구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관리가 안 되면 사후에라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층간소음 사후 평가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공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이 공인 측정 기관은 이 제대로 된 최소 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또 데이터를 조작해서 성적서를 부당하게,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부당하게 발급하는 등 시공사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개 공인 측정 기관이 제출한 성능 성적서 205건 중에서 이 13%만이 기준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10개 중 하나꼴인데 네. 당장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국토부는 어제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대로 된 좀 제도 관리를 보완하고 좀 검토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지적으로 위법 사례가 밝혀진 8개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인정이 유효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꼭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건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인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바닥 구조를 시공할 때 점검 사항을 인정 조건에 포함을 시키고 또 감리 확인서를 완료 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전 인정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좀 받아들이면서도 시공 이후에도 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받을 때 조금이라도 금리 낮은 곳 찾아서 발품 파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최저금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에 맞는 최저금리 대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해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최저가 대출 검색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각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융사별로 일일이 검색하거나 방문해 대출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대출을 한눈에 비교하는 서비스도 출시됩니다. 번거롭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신용정보와 해당 차량의 사고 내역을 바탕으로 담보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에 더해서 금융사들 경쟁을 부추기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출 비교 서비스는 대출 모집인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일사전속주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었는데요. 금융위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 가운데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86건은 다음 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는 신청 접수 후 즉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 다음 달 말에는 추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결혼 앞둔 연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신혼집 마련이죠.
전통적으로 집은 남성, 혼수는 여성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같은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꽤 높았지만 남녀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이 기자, 새 집을 마련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비용을 나눠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5세부터 39세 사이 미혼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부담 비율은 남성이 반 넘게 부담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7%를 차지했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은 42% 정도였습니다. 집 마련이 암묵적으로 남성의 몫이었던 걸 생각하면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남녀 간의 응답 비율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막상 본인이 얼마나 신혼집 마련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남녀 답변이 크게 갈렸습니다. 네, 결국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남성의 40% 이상은 비용을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5.8%에 그쳤습니다. 비용을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여성은 12%를 넘겼지만 남성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들 답변 대부분, 그러니까 80% 이상은 신혼집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쪽으로 쏠렸는데요. 액수로 보면 남성은 평균 1억 3,700만 원 정도, 여성은 6,7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남성의 부담이 여전히 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지원금은 신한카드나 하나카드를 통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결제가 되는데 유독 하나카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윤성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관련해서 신한카드는 사용이 가능한데 하나카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KTX와 시외버스 결제입니다. 신한카드에선 결제가 되지만 하나카드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차비를 결제함에 있어서 자꾸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 통비 부분은 그 지방에 있는 구직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제가 안 돼버리면 이거 구직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주점, 유흥, 성인업소 등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업종은 아예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KTX와 시외버스 업종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에서만 결제가 되지 않아 하나카드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카드만 결제가 안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하나카드 측은 KTX, 시외버스 등의 결제와 관련한 전산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이 좀 늦어진 겁니다. 이달 말 안에 고객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전산 개발을 일시랑 같이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하나카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KTX와 시외버스 업종을 제한 업종으로 추가해 이용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카드를 한번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변경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하나카드 사용자들이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강제 수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지금은 조사 권한만 있는데 자본시장 시세 조성 등 불공정 거래에 재빠르게 대응하려면 수사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제 금감원 직원에게도 수사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달 중으로 이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제도가 가동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 한해서 일반 공무원 등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원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 조사와 제재를 끝내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로선 관련 전문 집단인 금감원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혐의자들이 금감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도 이 금감원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서 기승을 부리는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금감원 특법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는 또 제한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민간인 신분인데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직무는 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등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이 긴급조치 사건으로 선정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한정이 됩니다. 또한 금감원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때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55분 현재 국내 증시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98포인트, 코스닥도 759포인트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입니다. 지금 배터리 저가 수주를 놓고 미국에서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1.64%, LG화학은 0.97% 오름세로 3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